이 주택 문제는 정말 이 이데올로기에 따라갖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 더 보실 텐데. 박근혜 정부는 뭐 오늘 보신 것처럼 이걸 줄이고 있고 이걸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분양되는 공무원들을 더군다나 또 있어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또 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는 뉴스테이, 그다음에 디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에 보면은 그 임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은 월세 하나 더 가지고 세 개 받아 버는 노인들 많죠. 옛날 돈 버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세 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사업자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요즘에 그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먹거리가 없거든요. 대기업들 보고 야 니들이 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 주택을 팔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대기업들이 좋아하죠. 또 하나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은행들이에요. 은행이랑 보험사들이 요즘에 은행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고 예금 이자가 낮아져가지고 그 많은 이 보험 수익과 은행 예금을 굴릴 데가 없다고 난리가 요즘입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임대료가 아시죠? 은행 이자가 1년에 한 3% 정도인데 이자율이 이 월세를 받으면은 월세 수익률이 1년에 6%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금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지금 막 로비하고 좀 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중요한 게,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친놈들인 게,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한테 140만 명을 도와줘야 되는 게 바빠 죽겠는데, 저 친구들한테는 그럼 시중 이자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싸게 공급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위해서 지금 택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공급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기업들 도와주고 말하자면 돈 좀 있는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 월세가 106만 원, 인천 경우에 이제 월세가 40만 원, 수원 경우에도 월세가 8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는 건 누구냐면요. 한 달 월급이 한 400에서 500이 넘어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기 살 수 있는 사람들. 12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한 달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다시 대기업, 공기업, 교사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길 또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취득세도 깎아주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이게 누구냐면 이제 기업들, 건설회사들 양도세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펀드 정부가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주택은행에서 주고했던 거예요. 청약저축 뭐 이런 건데 이거 혜택도 주고 저리 혜택도 주고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가지고도 재밌는 게 야당, 새정령, 안철수, 문재인 정의당, 뭐, 누구든지 아무도 이거 가지고서 싸우는 데가 없어. 이 문제 가지고. 다들 그냥 몰라, 다. 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했죠? 청년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세입자가 얼마나 되냐. 세 사는 사람들이 900만 세대입니다. 인구로 치면 한 2,3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5,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300만 명 정도가 세를 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100만 호 정도는, 100만 세대 정도는 공공임대 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띄워봤죠? 이게 95만 호가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900만 세대 중에서 100만 세대는 공공임대 살고 있으니까, 문제는 800만 세대죠. 800만 세대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400만 세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거빈곤, 아까 얘기처럼 뭐 반자라든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뭐 제대로 된 주거를 살긴 사는데 이게 한 달에 서울의 경우에 지금 막 70만 원, 80만 원 정도 돼요. 어디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월세가 지금 100만 원 다 넘어갔고요. 24평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방 3개짜리 정도가 되면은 월세가 한 70만 원 다 넘어가요 지금. 근데 70만 원 넘어가는 그 주택에 살려면 아까 얘기처럼 한 달에 수입이 400이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절반이 1인당 소득이 2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마누라는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벌어가지고 그 중에 7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고 10만 원을 전기가스 이런 거 내가 80만 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참 힘들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령 아빠가 아파가 운전을 못한다.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든 건 20대예요. 진짜 이 알바랑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어가니까. 여기에 거의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결혼하려고 된 친구들 중에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힘드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60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내. 근데 전화할 때만 하더라도 이 옛날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좀 우리보다 한 10년 윗세대, 저 같은 경우 이제 10년 윗세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7, 80년대 그 청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살다 전세 살고 전세 살다 중고아파트 받는 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대부분 다 적어도 술 무지하게 먹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아시죠, 다 이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전히 박근혜를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민주화되고 나서 이게 불가능한 게 보이니까. 나도 힘들어졌지만 애들도 지금 힘들어졌으니까. 이게 뭐냐, 그 지금, 박정희 지금 그리워하는 건가. 친일파고 뭔가에 낫다 이거는 이게. 더군다나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요. 뭐냐. 내 집인데 집이 이래요. 전국 주택 중에 지금 절반이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 중에서도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좀 많아졌어요. 일산하고 분당에 지은 아파트들이 91년도에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25년이 넘어갔는데 그나마 쓸만하죠. 근데 70년대 져진 아파트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난리라고 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반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돼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근데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잖아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 지역 자체가 땅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돼요, 아예. 집주인들이 재건축할 돈도 없고. 근데 아무튼, 아파트 그나마 나는데 이런 집들이 전국 주택 중에 절반입니다, 지금. 이게 이른바 이제, 더군다나 서울이 아닌 데로 가잖아요. 뭐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구, 특히 광주, 제가 광주를 가봤더니 광주 도심지를 택시 타고 10분 타고 서라니까 이런 비슷한 주택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안 돼요.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새로 져봐야 비싸게 못 받거든요. 자, 이게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입니다. 올해만에. 두 달 있으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넘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는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 국제학술대회 갔는데 거기서 온 인도 여자분이 인도 경제학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한국은 이미 성장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거든요. 뭐 스웨덴도 5만 달러고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한데 아직도 어쨌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서 선진국 클럽에 이 제일 못난이도 일단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자, 여기 이게 이제 이 서울 근교라든가 뭐 다 아시죠? 이런데 흔한 데 보니까 아파트 널려 있고 그다음에 주택 널려 있는데 자 베를린입니다. 1980년대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안 됐어요. 독일이. 근데 주택이 깨끗하죠.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독일 가면 스위스도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안 됐어요. 우리보다도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30년 전이니까.
우리가 더 부자인데 사는 모양이 있고요. 당연히 관광객이 안 오지. 저거 보러 누가 안 가. 관광 어디 갑니까? 이런 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명동 가서 그냥 구경하다 그냥 중국에 돌아가면서 아 한국 볼 거 없다 다시는 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애들도 여기 가자 볼 거 많은데 이게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얘가 이거 뭐 일부러 온 게 아닌데 딱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칼막스 호프다. 호프라는 거는 이제 건물 호프 맥주집이 아니라 이런 집들의 이 뒷마당 있죠? 이 호프라는 말이 원래 뒷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뒷마당에서 맥주 많이 마시니까 호프집이 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인데 괜찮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뭐냐면 국민임대주택을 은평구청에 줬다 이거예요. 은평구청은 거의 저기 2급이에요. 괜찮죠. 저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위나 국민소득을 보나 기술력을 보나 국민들 수준을 보나 이 정도는 이미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아파트가 아닌 이 주택들 있죠. 이 중에 여기는 그나마 새로 지은 연립빌라 지하에 그 주차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주택 건축가들 얘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1층에 주차장이에요. 그럼 차이 쫙 있죠. 그것도 엉망이죠. 볼 거 하나도 없죠. 그게 사람 사대입니까? 애들 놀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5층 연립빌라 같은 거를 짓는 것도 도시 미관상 미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 놀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이미 도로예요. 차량인 길이야. 인도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반 어린이적이고 뭐 좀 전에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잠정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빅포스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주택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과 도시를 문명화시키는 과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때 자랑할 만한 우리의 주택 문화가 뭐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런 거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이거를 누가 그래 빈민들 주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체가 문화이자 문명이자 관광객들이 와서 와 참 얘들 잘 산다. 예술 작품으로 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쫙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우리가 유럽을 굳이 돈 줘서 가는 게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울, 그 다음에 광주 이런 전국을 대도시만이 아니라 가령 뭐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강 길을 따라서 저렇게 양평을 쭉 가고 있는데 완전 돗대기 시장 그냥 먹을 거 그다음에 로봇 이게 그게 뭐 라인강 같은 데 가면 이쁘거든요. 한년에 그냥 막 이른바 먹고 살이심으로 그냥 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강을 보호하면서 생태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라인강보다 우리나라 북한강이 훨씬 더 이쁘거든요. 제가 양쪽 다 보면은 라인강 볼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관광객이 왜 라인강을 안 해요? 왜냐면 인간이 걷는 순간 걔들은 인간이 걷는 이뻐지는데 그 못생긴잖아요. 우리는 그 금수강산을 인간이 걷는 순간 다 망가뜨려요. 이제는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태일 같은 양반들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래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 좋다 이거야. 그 대한민국을 개 같은 인간들하고 좀 멋있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자부심 가지는 거지. 개떡같이 만들었으니까 이 청년들이 헬조선이 하면서 욕하는 거지. 무슨 역사를 거꾸로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개똥 같은 인간.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문명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우리의 부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라는 슬로건만이 아니라 문명국가라는 슬로건을 써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명국가를 만드는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좀 먹고 사는 사람들, 건축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 도시의 생활에 관심 있는,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다가 그럴 텐데 적어도 보니까 뭐 연소득이 한 3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들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것처럼 베를린이라 얘들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고. 근데 그 이하가 되면은 당장 먹고 사는 그 빅포스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복지국가만이 아니라 문명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 생태 친화되고 지금 우리나라 주택들이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집들이 대부분 다 도시가스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난리 부러졌어요, 다. 난리 부러졌다는 거는 창문이 무지 얇고 집을 아무리 가스를 떼도 다 나가요, 그냥. 벽도 잎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파리 기후협약이 올해 12월 달에 열리거든요. 앞으로 2달 뒤에. 우리나라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실제 선진국에 관심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4년 전에 무산된 코펜하겐 기후협약 있죠. 이걸 제대로 좀 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걸 못 지켜요. 그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산업용 에너지 낭비 때문에. 산업용을 보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데는 잘 지켜요. 돈도 있고 R&D도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애들은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얘들이야. 이거 어떻게 했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전기는 별로 안 쓰는데 난방 비용 때문에 많이 쓰고 있어요. 겨울에.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아까 얘기처럼 하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장사를 지니까 더구나 안 되죠. 그럼 방법이 뭡니까? 정부가 돈을 투여해야죠. 정부가 돈을 투여하면서 재건축을 조장해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줘갖고 재건축을 해갖고 멋지게 만들 테니까 그 대신에 너 임대료 올리지 마. 이것이 규제를 해야죠. 돈을 주면서 내 돈 받은 대가로 너 임대료 올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진보 민주 쪽은 돈도 안 주면서 올리지 마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슈들 뭐야 돈도 안 주면서 나보고 이렇게 임대료 낮춰요. 내가 못 피할 것 같아?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줄 때는 확실한 거죠. 이거 받으면 되니까. 왜냐면 세입자한테 당신 임대료 얼마 나오는지 가서 조사해버리면 다 나오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지금 본 것처럼 이런 주택이 가능해지는 게 이런 주택을 지을 때 가령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업은행 같은 데 있죠. 산업은행이 시중금리의 거의 3분의 1 정도로 저리임자를 줘요. 건축비를 줘요. 그 대신에 요구를 하죠. 이 돈을 가지고서 반드시 태양전지를 쓸 것. 그 다음에 단열을 익혀 두껍게 할 것. 안 하면은 안 줘. 독일 주택 가면 단이 익혀 돼 있어요. 네. 엄청 두꺼워요. 단열 잘 돼. 그거 안 하면 다 건축허가에서 다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까? 더우면 돈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야 돼요. 정부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죠. 임대료 낮추죠. 친환경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지을 때 이제 또다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얼마나 만드는지 이런 규제를 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 된 대신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방 대구라든가 이런 원주라든가 아니면 더 심한 데가 어디냐면은 청주 이런 데 조그만 도시로 갈수록 더 개판이에요. 더 난개발 상태. 이거를 여기 더군다나 저는 노무현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거는 좋게 얘기해서 지방자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방 유지들이 그냥 지들끼리 민주주의하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그냥 두 중에 하나가 교수들. 노무현정부에서 제일 말하자면 나쁘게 설쳐냈던 게 지방 교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교수가 저는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는 무슨 민주주의 양심 그런 분들 안 계시고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돈 좀 벌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방에 가면은 교수라는 사람은 전부 다 유지들이에요. 다 노는 게 그냥 까치고 붙이고 있는 건설업자다 이래요. 얘들끼리 그냥 또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권 따낼 건지 맨날 놀고 있어요. 이 양반들은 이걸 그냥 다 조작을 해준 거예요. 이게 노무현정부 한 걸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꽉 터져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식인데 이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했는데 전국의 국토계획을 중앙정부가 짜게 만들었거든요. 그 지방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지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방이 마음대로 못 짓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정의당이 지방이 강합니까? 서울이 강합니까? 서울이죠. 왜 그래요? 지방으로 갈수록 진보 세력이 약해요.
시민운동이 제일 약해요. 근데 진보 정치가 강화되려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약해져요. 특히 소도시로 갈수록. 그러니까 또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지방자치가 되잖아요? 많은 걸 넘겨주지 않습니까? 아니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회민주주의 얘기하지만 마크스 같은 경우에 19세기 내내 프랑스가 이제 파리 독점이 굉장히 심한데 파리는 완전 좌파야. 지금도 그런데 파리를 딱 벗어나잖아요. 농사꾼이고 대부분 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대부분 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지지자들이에요. 누구냐 그럼 지금 사르코지 지지자들이야. 보수당. 그러니까 파리를 벗어나면 다 이제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보수자들이고 진보는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중앙 집권을 해가지고 파리를 장악하면 전국을 장악하니까 파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전국을 다 제주하는 거죠. 저는 수도권이 여기가 일러가지고 경상도 상주시를 그래서 집권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시장을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바꾸는 게 더 빠를 거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경상도 상주,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어디,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산골 여기에 난개발되는 거를 막는 거 있죠. 이건 대통령이 막아야지. 거기서 시민운동이 성장해가지고 이 산골에서 한다? 100년 지나도 불가능해요. 힘들거든요. 중앙집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앙집중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정부 때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게 없어졌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없애면 이거 다 없애버렸고 그 바람에 지금 그냥 다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저는 이 박정희 정부가 잘한 거고 지금 미친년 저 잘려 지금 그걸 갖다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제 아버지 덕택에 대고서는 제 아버지 정신을 아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냥 풀어버리고. 저는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스포츠원, 운동장 이런 게 있는 주택가 이거 사실은 뭐 좀 전에처럼 이 LH공사가 진대도 있죠. 이거 아직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전국을 다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삼중유토피아 두 번째부터 얘기했는데 전국에 있는 2천만 채 주택 중에서 1,000만 채 정도는 저는 다시 줘요. 나이가 왔어요. 30년, 40년이 됐어요, 지금. 이거 다시 해요. 아파트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짓는 게 나은 게, 아까 이처럼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열 손질이 너무 커요, 지금.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용품들도 없어요. 다시 다 줘야 돼. 다 때려부시고. 저같이 얘기해서 토건족이라고 일하는데, 건설에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린이들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려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에 상업적으로 안 되니까, 시장 논리가 안 되니까, 정부가 돈을 넣어요. 또 하나, 복지에 관한 건데, 800만 세입자 중에서 적어도 400만 원 정도는 공동주택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을 3번 더군다나. 자, 이걸 가지고서, 이게 목표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2015년이죠.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매년 30만 원씩 30만 호씩 공공주택을 늘려가지고 그러면 집권 5년 기간 동안에 150만 호가 공급되겠죠. 아까 제가 전국에 빈곤한 주거빈곤 그 청년들이 140만 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장년 노년들도 있으니까 2배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권 5년 동안 이 주거빈곤인 청년들과 장년 노년들 문제를 해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5년간 동안 이 주택 혜택을 받으니까 열렬하게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평생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청년 시절에 박정희 혜택을 받은 사람이 평생 동안 박근혜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에는 400만 호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계획을 세자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동네 아줌마들 사자는 거예요. 너무 유토피아적인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너 꿈만 꾸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라.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원세 상한제 하자. 이거부터 심하니까. 아까 얘기처럼 세입자 바꾸면 끝이에요, 그냥. 기존 세입자 내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온 얘기가
월세가 너무 높다고 하니까 월세금을 그럼 정부가 돈을 좀 주자. 이게 바우처 개념이에요. 뭐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그 중에 한 30만 원 정도를 정부가 바우처 주자는 얘기인데 이거로 지금 책정된 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2, 3천억 되거든요. 그거 혜택 받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없습니다. 저 혜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것을 용인을 해요. 따라서 저렇게 받은 월세를 누가 가져가냐면 집주인이 가져가요. 집값 인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월세를 올라가는. 말하자면은 이 대학 등록금을 대학들이 막 올리는데 그 올라가는 건 규제를 안 하고 학생들한테 그냥 현금을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론이랑 비슷한 건데 기본소득이 시장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학들은 그래? 니들 정부 돈 받으니까 내가 등록금 더 올라도 되지?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왜 이렇게 하죠? 농기계 값이 오르면 비싼 그런 이유죠. 그렇죠. 반값 등을 국가에 지원해줘. 그래서 월세 보조 정책을 제일 좋아하는 정부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따라서 진보 세력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도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주택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로 봐서도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주택복지 국가적인 게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1조가 안 됩니다. 여기 2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뭐 주택 바우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어린이들 그 보육사업 하는 거 있죠. 애들 그 유치원 가고 그러면 돈 주지 않습니까? 뭐 애 하나당 뭐 30만 원, 뭐 50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지금 그 등록금 그 반값 주는 거, 뭐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한 3조에서 한 5조 정도 돼요. 근데 주택문제처럼 심각한 게 없습니까? 물론 애들 교육도 심각하지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은 딴 얘기인데 저희만 여기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했어요? LH공사예요. 옛날 주택공사. 주택공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요. 택지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논이랑 가서 공고를 딱 때리죠. 그러면 집주인이 난리가 나죠. 땅 주인들이. 내 땅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냥 강제로 매입하는 거니까. 꼭 정할 수가 없거든요. 강제 매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플래카드 걸죠. 니들만의 이런 약탈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 평당 10만 원에 매입하고 사요. 그래갖고 이거를 팝니다. 건설회사에. 현대건설을 팔 때는 50만 원 파는 거예요. 그 4배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이 김선달이에요 진짜. LH공사는. 왜냐? 국가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서 번 돈 가지고 뭐 했냐면 중앙아파트 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단을 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도시를 진 거고 노무현정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전제가 뭐냐면은 50만 원의 택지를 팔 때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여태까지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할 때 땅값이 터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팔리기가 됐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주공아파트가 택지 기반을 해갖고 팔려고 하는데 이건 옛날처럼 고가로 팔죠. 못했어요. 못하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가 이제는 딴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공공임대주택을 못 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걷어갖고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 간단한 얘기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잠깐만 할게요. 여기 노무현 정부 지지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버블이었어요. 이게 뭐 세계적인 것만 아닌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하고 연관됐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원가 공개 논쟁인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원가 공개하지 않는 쪽을 지지했고 김근태 의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완장 뛰자고 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인데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LH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거기에 원가를 공개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가 공개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LH공사가 거기 땅을 택지 개발해갖고 이거에다 이제 LH공사 주공아파트 같은 걸 분양을 할 때 이거를 옆에 있는 다른 그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랑 비슷한 돈 정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만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생긴 이익 가지고서 행복도시 짓고 산업단지 짓고 그 다음에 주거아파트 아니죠 임대주택을 짓는 건데 원가를 공개하는 일이 뭐냐면은 옆에 시가 분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첫 번째 분양 받은 사람이 이익 보죠. 왜냐면 옆에 현대건설보다 싸게 사니까 로또 당첨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익 얻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LH공사가 그럼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이야기를 그 당시 김원동 경실련 사람들은 그다음 김근태라는 이분들은 김근태는 모르니까 치자 이거는 김원동은 부동산 업자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김원동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주택복지를 복층과 프레임으로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프레임 전쟁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프레임 전쟁을 잘못했지만 김원동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김근태 이 양반들도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거예요. 복지과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서 무슨 지구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영국 얘기했죠. 영국이 100년 전에는요. 전체 인구의 90%가 월세를 살았습니다. 도시 경우에. 말하자면 이 부자인 그 부르주아들 10%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이랑 공당이 이제 번갈아 집권하면서 1970년 25년도에 30% 정도가 공무임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6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갖게 되는 정책 역시 사실은 주택복지 정책이 일환으로 등장한 거지 저절로 된 나라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경우에도 중앙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청약서 추진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일정 정도는 그게 정부가 약간 혜택이 들어가요. 그게 저림자 혜택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자기집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거에 의해서 이 자기집 가진 사람들이 지금 50대 입주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를 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아무튼 이 당시에 영국이 이당 소득이 $10,000가 안 했습니다. 스웨덴 비슷했어요. 스웨덴도 3인당이 집권해가지고 뭐 거의 한 20-30년 만에 1970년에 가잖아요. 전 인구의 무려 4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공공주택이라는 건 두 가지. 절반은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절반은 비영리 협동조합 주택. 자기 집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소유한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못 팔아요. 집값이 막 올라가도 팔 수가 없어. 그 얘기 뭐냐면은 그냥 거주를 목적으로 사는 거지 재테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재테크를 못 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앙아파트를 공급하니까 더군다나 집값이 올라가니까 중앙아파트에 들어간 순간 이제 재테크가 가능해지니까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를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걸 정부가 조장을 했고 이거를 이제 아까 이처럼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서민들이 좀 싸게 분양받아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LH가 막어? 왜 분양 공개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없게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그 민노당 시절에 2005년도에 손낙구라는 분이 부동산 기국사회라는 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1가구 2주택 빼고는 모두 다 금지시키는 거였어요. 아시죠? 책 있어요. 네? 그 책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그 당시 심상정 대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반대요. 뭐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마라톤처럼 똑같은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집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를 편안하게 하고 월세를 적게 내면 되는 거고 어린이한테 편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반드시 왜 자기 집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살다 보면은 뭐 저쪽 갈 수도 있는 거고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집이 있는데 다른 도시 가면서 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내가 세를 준 그 사람이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내가 너무 풍미에 안 취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자꾸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시장 논리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공공 논리도 안 맞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크나큰 선생이가 다 틀린 건 아니고, 물론 집 가진 이분 얘기 중에 쓸만한 건 저거죠. 집 가진 사람들이 있어 고수를 책임다는 건데,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창원이라든가 울산 같은 데 가면 민노총 교화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월세 살 것 같아요? 전세 살 것 같아요? 다 자기 집에 있어요. 노동계획 왜 문제다? 그분들 그러면 민주당 활동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마르크스 얘기도 나오는데 자기 집을 가졌냐 안 졌냐를 가지고서 계급을 나누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계급과 나누는 거는 집을 가졌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하자면 강원도 원주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발사야. 근데 그 주택 가격이 5천만 원짜리야. 그런 사람과 서울에 살고 있는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소득이 그게 지금 400만 원이에요. 누가 더 부유할 것 같아요? 후자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전자를 마치 부동산 가진 자로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잘못된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 이론에도 안 맞는 거고, 이론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정교육 토끼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특히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지금 너희들이 지금 월세 살면서 지금 이 전역권을 얻고 더군다나 결혼한 경우에도 지금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전대주택, 서울에서 지금 전세가 입사평 아파트가 3억이 넘어갔어요. 이거를 마련하는 거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세금 3억 마련하는 거. 그러면은 거의, 그게 지금 거의 서울의 경우에도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들에게 같이 싸워서 이런 걸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386세대가 몰라 항상 이제 청년들 보고 니가 꿈을 꾸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386 자신은 꿈이 있어? 없잖아 이제. 옛날 꿈 다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 30만 원을 공급할 경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건지를 간단하게 계산해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계산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요. 한 18평짜리 아파트 짓잖아요? 그거 한 채 짓는데 보통 1억이 들어갑니다. 땅값이 그 중에 40%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고, 건물비가 한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지을 때 한 평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면은 서울 도심지가 아니고 서울 외곽, 삼성지구 이런 데 한 17평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짓는 거, 새로 지을 경우에. 그러면 17평 정도의 방이 한 2개 정도 되죠. 3식구에서 4식구 정도, 4식구 좀 많고, 2-3식구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1인당 7평 정도의 주택은 천부 인권이다. 라고 선언하자는 겁니다. 하늘이 준 나의 인권이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산다? 이 이하로 살면 동물적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짓고 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은 반드시 7평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 헬조선이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한 채당 1억이니까 이걸 매년 15만 원을 공급하면 당연히 15조가 들어가죠. 무지 큰 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5만 원 정도는 직동자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싸요. 이건 뭐냐면은 토지는 국가, 말하자면 LH공사라든가 LH가 그 소유를 하고 이걸 5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돼요. 한 5만 원 정도로. 그 대신에 건물은 이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협동조합, 요즘에 유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이 주택의 주인이지만은 동시에 또 세입자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죠? 임대료 중에 일부는 토지 임대료, 국가한테 내는 거고, 또 하나 일부는 이제 이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이런 주택이 실제로 유럽에 많아요. 유럽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처럼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전체 공공주택 중에 말하자면 전체 주택의 20%가 협동조합 주택이에요. 독일도 비슷해요. 프랑스도 비슷하고. 이 경우에 비슷한데 18평짜리를 짓는다. 그래서 한 집당 2.5명 정도 거주한다. 두세 명이 7평 정도 하고 1억이면은 그 중에서 토지가 4천, 건물이 6천인데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사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이 협동조합 주택이니까 이 협동조합 주택 지분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할 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재산권에서 가능해져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이 주택은 일종의 준 소유권 주택인데 근데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반으로 내려가요. 이 모델이 뭐냐면요. 홍준표가 2007년도에 반값 아파트라고 얘기한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그 당시 그 당시 이해찬 총리랑 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해찬 정부랑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이거를 왜 폐기했냐. 왜 홍준표가 가져갔냐. 홍준표는 포퓰리스트고 이 노무현 정부는 또 진실해가지고 여기가 하더라도 토지는 4천만 원 어떻게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생기니 그럼 LH공사가 돈을 못 벌어요. LH공사가 100만 평을 조성을 해서 이걸 한 1,000억에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50년, 100년간 그냥 매년 그냥 그 시중지지 아주 그냥 저리로 임대라는 거거든요. LH공사는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재정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니까 노무현 정부는 한마디로 해서 복지국가를 담대하게 할 마음을 푼 적이 없어요. 아시죠? 푼 적이 없으니까 LH공사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뭐 세금모드로 위치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폐기 날려버린 거야. 이해찬 총리가 그렇지. 또 제가 그 당시 이해찬 총리 밑에서 이 모델을 실제 검토했던 그 국토연구원 연구 박사를 만났거든요. 이게 해더라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이제는 부활시켜가지고 담대하게 했다는 거. 바로 저는 이게 전세주택의 제한이라는 게 제가 이런 주택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살리권 주택.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입주할 때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예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정부 혜택은 전혀 못 받았어. 그나마. 근데도 하여튼 뭐 단일 비용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했어야 했을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떨어져요. 1억 5천에서 2억이면은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그 전세금이에요. 또 전세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세처럼 2년마다 쫓겨나지도 않아. 왜냐? 협동조합이니까 자기 거고. 협동조합 정관에 의해서 이거는 공동이니까. 영리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영리니까. 그죠? 그럼 자기 집에 완전히 20년을 살고 3년을 하고. 이런 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유행하는 사회적 경제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금을 5천만 원,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5천만 원, 3천만 원 전세 주택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미 저축해 놓은 그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 집주인이 전세는 안 올라오고 그래요. 왜냐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지역이 싸니까 전세 사는 사람 내쫓아버리고 이걸 갖다 월세 돌리잖아요? 그럼 바로 2배의 수익이 나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주택이 없어지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 라고 다 전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대안이 있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만이 5천에서 2억 정도 가지고서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공으로 가져가는 거죠. LH공사가 1,000만 평, 100만 평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팔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국유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근데 저는 뭐 3인주도 마찬가지고 이 마르크스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더라도 토지라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토지만은 국유화시킨다는 얘기를 리카르도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경제정책을 하셨던 이정우 선생 있죠. 이분이 헨리 조지주자인데 헨리 조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헨리 조지주자들은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종부세 같이
이런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구나. 맨날 종부세 얘기만 하니까 제가 되게 싫어한다. 어쨌든 사람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 노무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망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정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프레임을 이상하게 짜버려가지고.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매년 15조에서 3조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문제가 재원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국민주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50조 원 정도의 융자를 이미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럼 여기서 이제 저리융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 매년 15조 정도를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15조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사회주택 경우에 6조 정도의 주택을 신규로 하자. 그럼 매년 21조를 융자하는 거예요. 그럼 13년간 한 270조, 15년간 300조 정도의 융자를 하고 여기서 순수하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는 융자금이 아니라 융자는 반환되거든요. 금리에 대해서 시중금리가 4%인데 이걸 2% 정도로 대출해주면 2%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요거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얼마 안 돼요. 몇 조밖에 안 돼요 매년.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올해 500조입니다. 적립된 금액이. 그 중에서 지금 주식으로 나가는 게 한 100조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해외로 빠지는 게 100조가 넘어가요. 해외 나가서 뭐 하냐? 그리스 국채를 사요.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걸 통해서 사요. 골드만삭스가 이거 가지고 뭐 하냐? 헤지펀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 정부한테 가서 야 개새끼들아 공무원 잘라 복지 줄여 이 지랄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연금이 조작을 해요. 왜냐? 큰 돈이니까. 국민연금 돈이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국민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조지랄을 해요. 외국 가서 헤지펀드 투자해봐야 저게 실제로 5년 평균 수익률이 4%가 안 납니다. 왜냐? 헤지펀드는 하이리스크니까. 실제로 손실도 보거든요. 그리스 국채가 폭락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주식 투자? 지난 5년 평균 보잖아요? 별 수익이 안 나요. 야, 그런 바에는 차라리 여기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아까 얘기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아니면 이걸 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 가령 1억이면 1억을 누군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국민연금이 가져가라 이거야. 이 모델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미 많이 얘기되어 있는데 가령 전국의 국립병원, 서울시 지금 국립병원 이런 것들 많이 늘려야 되고 국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돈이 많으니까 국민연금이 가령 뭐 매년 한 100조는 아니고 매년 신규 들어오는 게 한 3조 정도 되니까 한 20조 정도를 가지고서 이거 신규로 막 투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나요. 왜냐? 세입권자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에 땅 있죠. 이거 소유권자야. 그리고 여기서 매년 수익이 들어와. 임대 수익이. 임대를 내니까. 근데 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시중 수익보다는 좀 낮은데 요거만 수익률 격차 있죠. 요거만 그러면 정부가 내년 신규로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030년에 국민연금 총량이 1,700조입니다. 그럼 300에서 400조 정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이 2030년까지 200조. 이게 사는 거.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요 순수하게 매년 투입되는 거고 요게 이제 한 채당 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조거든요. 이게 합계합이 400이니까 420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산, 대차대조폐 이 자산이 있고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산을 국민연금이 갖게 하자 이겁니다. 300, 400조를 국민연금이 갖게 하자 라는 거고 순수하게 매년 들어가는 국가재정은 7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냐? 이미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을 가지고서 병원도 짓고 임대주택도 짓고 이거를 100년 전부터 해왔어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논리도 가능하고.
말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우리나라 지금 전기요금에는 세금이 안 붙어 있어요. 전기요금을 가져가는 게 누구예요? 한전이죠. 만약에 전기요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한전이 못 가져가죠.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은 지금 전에 한전이 가져가요.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한전이 그냥 보너스 잔치를 해버려요. 국민들께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읽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박창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겨울에 난방을 전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죠? 네. 너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자 이거예요. 근데 단, 소비자 요금은 올리지 마세요. 가정용은 한 푼도 올리지 말고 산업용만 올리자 이거예요. 지금 산업용 전기가 더 낮은 거 아시죠? 그죠? 여기만 올리자 이거예요. 여기를 올렸을 경우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회사들이 몇 개가 쫙 나옵니다. 제가 여기 표는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 구리를 녹여갖고 제대로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태워갖고 뭐 이런 애도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거의 한 1년 내에 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망해도 GDP, 우리나라 국민력 자체가 거의 타격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걸 할 경우에 매년 세수가 15조에서 30조 정도가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15조에 30조 정도가 되잖아요. 저 돈 정도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매년 20조에 30조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20, 30조 정도의 돈이 투여가 되면은 아까 얘기처럼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거가 이제 매년 50조 정도를 저리로 융자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매년 정부가 보는 그 적자 요인이 뭐냐면은 이자 보전액만 적자를 보거든요. 50조에 대해서 이제 4%의 금리를 2% 금리로 하면서 적자를 좀 보는 건데 그럼 매년 보는 그 금리 차 손해가 2조밖에 안 돼요. 근데 매년 20조 정도 적자를 투입할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한 지금의 한 5배 이상? 그럼 400조 이상을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광주 같은 데 있는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그 주택이 1억짜리야. 근데 이게 너무 낡았어. 유택을 개량을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부터 주택 개량 자금을 한 5천만 원 뿌릴 테니까 저리로 개선하시오. 다른 게 아니라 과거 70년대 새마을운동 모델이에요. 이게. 농협은행이 저리 융자를 해주면서 주택 개량 같은 걸 다 해줬거든요. 나중에 못 가면 탕감해줬고. 이거 해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도시운동을.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을 이어갔거든요. 박근혜랑 뉴라이트들이 꼼짝 못해요. 야, 박정희가 했던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다 하자는 건데. 박정희가 이 새마을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전 인구의 80%가 농민들이었어요. 70년대면. 지금은 90%가 도시 사람이거든요. 새도시운동을 벌여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주택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문명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였어요. 이게 원룸들인데 서울대 애들이 3일 전에 신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모들인데 이게 거실이에요. 방들이 있어요. 여기. 방 하나에 한 명 아니면 2명이 살아요. 근데 요 전체 주택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는데 이 주택 전체를 여기 이 친구가 전세를 냈어요. 한 2, 3억 정도를 주고 다세대 여기 같은 거를 전세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이 한 4개짜리를 원래 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방 4개짜리에 한 가족이 살 만한 그런 대가족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가거든요. 이거를 싸게 전세를 내가지고 이걸 개조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원룸을 월세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혼자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방 하나당 월세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세를 해가지고 월세를 해갖고 방 하나당 한 3, 40만 원 하니까 한 달 월세 수익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애들이 워낙 혼자 사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결혼 못하니까. 근데 이들을 위한 주택이 없어요, 잘. 주택은 옛날에 저진 게 많으니까. 왜냐면 원룸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원룸과는 달리 여러분이 같이 살면서 화장실하고 거실은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은 뉴욕 같은 데 살고 있는 그 프렌즈인가 뭐 드라마들 있죠? 이 바로 이런 모델들이에요. 비싸니까 그냥 공동으로 살고 있는 거. 저도 독일에 살 때 사실 거의 대부분 이런 주택에 살았거든요. 방은 내 방인데 부엌이랑 거실은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싸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룸을 가게 될 경우에는 비싸지죠. 그러니까 좀 힘들죠.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신촌이라든가 서울대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일종의 벤처 기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박이 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뭐 한 채당 뭐 좀 짓자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약간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저거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주자 자격 제한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이태원 얘기를 했죠? 요거 신촌 어디에 있는 거고 여기 이태원 쪽에 있는 거예요. 이태원하고 신촌이 뭡니까 애들이? 좀 있어 보이는 동네들이에요. 이태원하고 홍대 입구 쪽이니까 요즘에 좀 놀기 좋아하는 곳이고 거기 비싸요. 거기에 이제 저 친구가 저런 사업을 해갖고 저게 잘 돼요 지금. 제가 추문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차기 대통령으로 되고 싶으면 SS공사가 1년에 뭐 좀 적자가 나더라도 한 1조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제가 제안하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연합기숙사 이런 것들 빡 짓는 거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홍제동이랑 삼성에 짓는 연합기숙사 있죠? 여기 서울시 돈이 안 들어가요. 구청은 돈이 없거든요. 또 고양시, 일산시도 돈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시야. 서울시가 거기 돈을 투자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두꺼비 하우징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는 막 지원을 해. 계량 사업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계량 사업 저희 동네도 하고 있는데 그거 해도 마을 주민들이 그래 좋다. 근데 바우징이 뭐 티가 안 나. 별 관심도 없고 신문도 안 나. 정의당에서 앞으로 서울시장 신문 나가고 이런 거 아주 많이 해야죠. 내가 서울시장 되면 연합기숙사 뭐 50개, 100개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뻥이라도 애들도 소리도 시원하게 막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박원 시장은 지금 이 적자, 부채를 줄이는 거. 근데 부채를 줄이는 게 뭡니까? 그리스를 보세요. 그리스 가지고 이 부채가 많으니까, 그게 부채 아닙니까? 그거 많으니까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복지를 안 늘리고 공무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씀씀이가 줄고 씀씀이가 주니까 내수가 죽어버리고 경제가 더 추락하고 경제가 추락하니까 세수가 더 들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더 줄이고 악순환으로 빠져버렸어요. 저게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죠. 대공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악순환하고 빠지면은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누군가는 바닥이 있을 거라 생각하죠? 실제로 바닥이 없어요. 케인즈가 분발했다는 바닥이 없는 거야. 계속 내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의 코빈이라는 영국공단 강수가 등장해가지고 나는 긴축을 반대한다. 긴축을 하면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경제 성장은커녕 회복도 안 돼요. 내수 회복이 안 되니까. 따라서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2015년이라는 시대는 지금 대불황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7% 이하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올해 성장률이 2%, 3% 이하인데 이게 지난 30년 이래로 처음이에요. 1997년도 외환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되는 거죠. 대불황 시기에는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이 됐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간에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풀어야 되고 푼다는 거는 재정도 풀어야 되고 집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다. 그래야지 음식점 장사가 되는 거지. 지금 서울 전체 중에서 홍대 입구라든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 다 상권 다 죽고 있잖아요.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마쳤죠. 박수 한번 치면서